안녕하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온 세상에 잊고 살아가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한 번쯤 사방팔방이 전부 막혀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자꾸 궁지와 사지로 몰려만 가는데 탈출구는 없고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듯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맞닥뜨린 불행 속에서 몸부림치던 전, 제 자신은 처음부터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제가 어떠한 빛을 마주쳤는지, 어떠한 기적을 내리쬐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방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반찬가게라며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아버진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 또한 제 나이 16살에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어머닌 고아원에서 자라 일가 친척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고작 16살의 저를 책임져 줄 어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고아원에 입소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그 월세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린 나이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유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꾸역꾸역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죠. 어머니,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장하다고 꿈에라도 나와서 한 번만 칭찬해 주세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가족에게 둘러싸여 축하받을 때 전 지갑 속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쥐고 흐느끼며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부모님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지만 전 함께 가지 않았어요. 따뜻한 가족 사이에 끼어 있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스스로 더욱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학은 물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곧장 작은 사업체에 취업했어요. 이후 회사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며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연봉을 올리고 돈을 모아 인생 첫 전셋집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리고 용기 내어 제게 먼저 다가와준 여자를 만나 30대 중반엔 결혼에 꼴이내 드디어 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하던 공장 근처 작은 카페의 직원이었어요. 나도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20살 때 일찍 보내드렸어. 이젠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공장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갔건만 아내는 유독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더군요. 숫기 없던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비슷한 처지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을 따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후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행복한 순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 부장이란 사람이 야반도주했다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투자했던 돈은 그거 전부 사기였던 거야?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랬잖아. 당신 거기 빚까지 내서 투자한 거 아니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미안해 여보. 당신하고 유정이랑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딸이 4살이었던 해 잠시 평탄했던 제 인생엔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공장의 몇몇 직원들이 모두 공장 부장이라는 놈에게 속아 큰 돈을 날린 거예요. 이것저것 아는 척하더니 순 사기꾼이었던 거죠. 다 같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그놈은 잡히지 않고 수많은 피해자들만 남겼어요. 많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빚까지 진 저는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잠시 신용불량자 신세까지 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살던 전셋집 명의와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렸어요. 이러다 재산 압류가 들어갈 것이 뻔했으니
아내와 딸을 위해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뒤 저는 죽기 살기로 아끼고 돈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도 벗어나고 다시 돈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빠르게 소원해지더군요. 쎄 빠지게 돈 벌어도 마음 편하게 턱턱 쓰지도 못하고 남들은 차근차근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살 동안 우린 이게 뭐야? 낡아 빠진 전셋집에 차까지 중고로 팔아버리고 결혼 한 번 잘못해서 내 인생 완전 꼬였어. 딸을 낳고 일을 그만뒀던 아내는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늘 주변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투덜대고 화를 냈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딸조차 자기 엄마가 무서워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전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늘 아내 눈치를 보며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살면 언젠간 아내가 절 용서하고 다시 마음을 열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헛된 희망이었더군요. 아내는 그런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가 사기를 당한 지 고작 2년 만에 저를 배신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자꾸 두통이 오는 게 요 며칠 잔업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어. 얼른 조퇴하고 들어가서 쉬게. 안 그래도 요새 추가 수당 때문에 자네 너무 무리한다 싶었어. 내일도 휴가 줄 테니까 이틀 푹 쉬고 모레 다시 출근해. 어느 날 과로 때문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전 사장님의 배려로 출근하자마자 다시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한다고 했으니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랜만에 푹 쉴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 두통은 과로 때문이 아닌 곧 눈앞에 펼쳐질 재앙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더군요. 이 사람 오늘 출근 안 했나? 근데 이건 누구 신발이지? 남자 신발 같은데? 집으로 돌아온 전 현관에 놓인 아내와 웬 남자의 신발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한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곳엔 아내와 웬 남자가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것도 버젓이 저와 잠을 청하는 그 방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제 고함 소리에 기절초풍한 두 연놈은 허겁지겁 온 매무새를 만지더군요. 저는 우선 도망가려는 남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냅다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옆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죠. 아이고 사장님, 우리 말로 합시다. 네? 아프다고요? 그럼 남의 아내랑 붙어먹고 몸이 성하길 바랐냐? 이 개자식아. 제게 매타작을 당하던 그놈은 갑자기 냅다 저를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전 아내에게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것도 우리 집에서 저지를 수 있냔 말이야.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애까지 있는 여자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숨을 쉬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사람 된 도리까지 저버리느냐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는데 당신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잔인한 짓을 해. 잔말 말고 당장 이혼해. 당신은 우리 유정이 엄마로 있을 자격 먼지 한 톨만큼도 없어. 이혼하자고 울부짖는 제게 아내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자신도 이미 마음 없는 결혼 생활에 지쳤다면서요. 제게 매달리지도 않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공장 사장님이 주셨던 이틀의 휴가 동안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죠. 당신이 몸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 지켜. 재산 전부 내 앞으로 다시 돌리고 당신은 빨리 집 구해서 나가.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재산 분할에 욕심내지 않고 몸만 나가겠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까지 미련 없이 포기하겠다는 말에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죠. 이 사람에게 가족이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어 6년간의 세월이 허무하기 짝이 없게 느껴졌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노려본 뒤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나쁜 년, 어디 나랑 우리 딸까지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출근하는 내내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비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혼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우라가 치밀었죠. 하지만 아내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이게 뭐야? 여보, 당신 어딨어? 야, 박다혜! 퇴근하고 딸을 하원시켜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자신의 옷과 신발과 더불어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달아났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팔지 않았던 딸의 돌반지, 돌팔찌부터 시작해 모든 폐물들과 아내 앞으로 들고 있던 적금 통장, 그간 모은 돈 대부분이 들어있던 통장까지 전부 다 들고 말이죠. 집을 구해서 몸만 나가겠다던 아내는 그 몇 시간 사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아내는 처음부터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모았는데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아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뒷덜미가 서늘해지더군요. 불현듯 당시 살던 전셋집 명의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다급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힘이 풀려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전세금이 제대로 남아있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돈 필요하다면서 사장님 아내가 전세금 돌려받고 집을 월세로 돌린 지 5개월이 넘었는데 몰랐어요? 그건 그렇고 사장님, 지금 월세가 석 달치나 밀렸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사장님 아내가 곧 준다 하면서 버티던데 자꾸 이러면 난 집 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전세금까지 이미 자기 수중으로 빼돌린 뒤였던 겁니다. 그것도 5개월 전이라니. 아내는 이미 바람난 그놈과 함께든 아니든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더군요. 집에서 대놓고 그런 짓을 한 것도 들켜봤자 곧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직장에 전화해보니 아내님이 지난달에 일까지 그만둔 상태라고 말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아내가 아내 명의 재산을 가지고 간 거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출 신고도 성립이 되지 않고 아내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게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자꾸만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날의 광경이 떠올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전 우선 숨이라도 제대로 쉬기 위해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았죠. 그동안 못 내 월세만큼 빼고 보증금을 빼달라고요? 사장님 명의가 아닌데 사장님한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줍니까? 안 돼요. 아내분하고 얘기하세요.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복잡한 일에 껴서 문제 일으키기 싫다면서요. 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연락해 제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제 문자를 봤는지 아내는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알았어. 불쌍하니까 그건 집주인한테 내가 연락해서 당신 주라고 할게. 그러니까 연락 좀 그만해. 제 돈을 전부 가지고 날라놓고 아내는 선심 쓰듯이 그딴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저는 비참한 마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빠, 이제 엄만 우리랑 같이 안 살아? 여기서 아빠랑 나랑 둘이 사는 거야? 당시 6살이었던 딸은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저는 엄마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한 딸이 가여워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죠. 저는 고사하고
딸까지 가차없이 버려버린 아내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상간남에겐 못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아내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소송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저는 결국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내놓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돈이 없다고? 웃기지 마. 내 돈 전부 가지고 날랐으면서 어떻게 돈이 없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 없다는데 왜 난리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돈을 왜 줘? 바보같이 몸만 나오겠다는 말을 믿었니? 그렇게 순진하니까 사기나 당하고 다니지. 저는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겨우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조롱하곤 전화를 곧바로 끊어버렸죠. 아내의 끝없는 배신과 소송 문제로 제 마음은 지치다 못해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자꾸 제 인생엔 이런 불행들만 찾아오나 싶어 열심히 살아갈 의지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이후 저는 일조차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알거지가 됐으니 돈을 벌어야겠다고 머리로 생각은 하는데 몸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더군요. 아마 당시 전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 딸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딸에게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늘 술을 먹고 울기만 하는 절 어린 딸은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못난 저를 착한 딸은 미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더군요. 아빠, 나랑 같이 밥 먹어. 아빠 술 먹지 마. 아빠, 내가 노래 불러줄까?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배운 율동도 같이 보여줄게. 아빠, 왜 자꾸 울어? 내가 손잡아줄게. 울지 마. 아니면 내가 안아줄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금방 뚝 그친다고 예전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딸은 제가 자기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을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누워있던 제 입에까지 가져와 떠먹여주더군요. 제가 밥은 입에도 대지 않고 술만 마시니 어린 딸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죠. 게다가 제 기운을 나게 해주겠다며 힘없는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제가 멍하니 흐느낄 땐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해 저는 딸을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나서 엄마도 떠나고 유정이도 이렇게 힘들게 하네. 우리 딸은 이렇게 착한데 아빠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너무 미안해. 난 엄마 한 개도 안 보고 싶어, 아빠.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아빠, 유정이 눈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난 아빠가 제일로 좋아. 그러니까 아빠가 술 안 마시고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 유정인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빠가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라는 딸의 말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모습이어도 맹목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 그런 감사한 존재가 제 옆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땅속 깊숙이 꺼져있던 제 삶의 의지에 그렇게 딸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후 저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지 약 1년여 만에 다시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공장에선 사람을 뽑고 있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죠. 하지만 나이가 40을 넘었다 보니 생각보다 구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선 저는 간간히 일용직 일을 하며 계속해서 구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쥐뿔만큼 가지고 있던 돈도 거의 떨어져 저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됐어요. 대출을 받기엔 제 신용이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주위에 돈을 빌릴 사람도 없었거든요. 우선 공사장 일용직 일을 쉬지 않고 하며 사채부터 갚을 생각이었건만 인생은 참 끝까지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발목 인대가 찢어졌네요. 한동안은 반깁스하고 발을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 발을 헛디딘 전 그만 오른쪽 발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치료와 받으면 된다지만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사채 이자는 어쩐답니까?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채꾼이 집을 찾아와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야, 김상덕,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 남의 돈 빌려가 놓고 해째라식으로 나오면 돼? 당장 내 돈 갚어. 아빠, 저 아저씨들 누구야? 나 너무 무서워. 쉬, 조용히 해, 유정아. 우리 집에 있는 거 들키면 안 돼.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인지상정이건만 돈이 없으니 환장하겠더군요. 사채꾼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저는 집에 불도 제대로 못 켜고 딸과 숨죽여 살았죠. 집에 있는 걸 들키면 끌려가서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르는데 제 한 몸 다치는 건 그렇다 쳐도 제가 잘못되면 딸이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늘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떻게든 딸과 다시 잘 살아보려 발버둥을 치곤 있는데 그럴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늘 초조한 삶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발목이 거의 다 나아가던 전 공장이든 회사든 쉼없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죠. 번번이 허탕이긴 했지만 곧 초등학교도 보내야 하는 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유정아, 아빠가 들어올 때 약 사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저는 전날부터 기침을 하던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약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일용직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을 절뚝거리는 제게 인력사무소에선 역시나 아무 일도 주지 않았죠. 전단지 아르바이트라도 못 구하나 싶어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저는 터덜터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감기약을 사고 보니 제 수중엔 겨우 34,000원이 남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은 저랑 다르게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이 절 버리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요.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고 딸은 아픈데 보양식 하나 사줄 돈도 없고 휴대폰은 끊겨서 수신만 가능한 지 오래고 월세에 가스비도 밀리고 정말 사방이 막막했죠.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저는 문 앞에 붙어있던 경고장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말았습니다. 이 한겨울에 가스가 끊기면 나더러 대체 어쩌란 말이야. 우리 딸 지금 감기라고 열도 나고 있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안 되면 어떡해. 그건 바로 석 달치 밀린 가스요금 약 23만 원에 대한 독촉과 가스를 끊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경고장을 떼서 집에 들어온 전 제가 끓여놓은 쌀죽을 먹고 잠이 든 딸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냥 나 같은 운 없고 재수 없는 인간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하는 건가 싶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제 울음소리에 깬 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 또 왜 울어? 내가 아파서 속상해서 그래? 나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아빠. 아빠가 미안해, 유정아. 아빠가 약 사왔어. 이거 먹고 얼른 다시 자자. 저는 그런 딸에게 차마 돈 때문에 운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른 약을 먹인 채 다시 재웠습니다. 그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어떻게든 발악이라도 해보자 싶어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곤 노트 한 장을 찢어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102호 세입자 김상덕입니다. 제가 휴대폰 발신이 끊겨 전화로 사정할 수도 없고 구직 때문에 항상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청하는 쪽지를 붙입니다. 저희 집엔 7살 딸이 있습니다. 부족한 아빠 때문에 잘 챙겨 먹지 못해서인지 감기를 달고 살고 있어요. 저는 괜찮지만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제발 가스를 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아내에게도 배신당해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구직도 안 되고 다리를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루빨리 열심히 일해서 밀린 요금 전부 낼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부모님 없이 살아온 이야기, 사기를 당한 이야기, 아내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배신당한 이야기,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야기와 그런 저에게 착한 우리 딸이 얼마나 힘이 돼주었는지 등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적어내려 갔어요. 감성팔이를 한다고 누군가는 욕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딸을 위해 가스를 끊기게 할 수 없었어요.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사서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개처럼 기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열심히 적은 종이를 현관문 앞에 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게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다름 아닌 제가 눈물로 써내려간 그 쪽지 덕분에 말이죠. 다음 날 저녁 딸에게 죽을 먹이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사채업자가 아닐까 싶어 숨을 죽이는데 웬 중년 여성의 거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교회 봉사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의외의 말에 놀란 전 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엔 정말로 교회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입은 사람들 몇 명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딸이 있는 방문을 닫고 그분들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 계신 아주머니 뒤에 있던 청년들이 줄줄이 무슨 박스들과 갖가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더군요. 저게 다 뭐예요? 쌀이랑 라면, 통조림이랑 방한용품들이에요. 따님하고 김상덕 씨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후원금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걸로 밀린 가스비랑 생활비에 보태세요. 교회에서 이걸 왜?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도와주는 건 감사하지만 제 사정을 어떻게 알고 교회에서 왔나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 빌라 사는 저희 교회 신자분께서 김상덕 씨가 문에 써붙인 쪽지를 보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 빌라 주민분이요? 네, 저희처럼 그분도 김상덕 씨 사연을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덕 씨, 세상이 때론 내게 더없이 잔인한 것처럼 느껴져도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마음 따스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따님하고 힘내서 꿋꿋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부족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니, 저희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깊은 바닷속에서 마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절까지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듯 막막하기만 하던 차에 그분들의 도움은 신이 내린 은혜와도 같았죠. 집에 생수도 한 통밖에 남아있지 않아 저는 그런 고마운 분들께 냉수 한 잔씩도 대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죄송해하는 저를 다독이며 끝까지 좋은 말을 해주신 뒤 집을 떠나셨죠. 다음 날 저는 밀린 가스비를 내고 딸을 병원에 데려가 입원부터 시켰습니다. 너무 감기를 달고 살던 딸이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딸을 3일 동안 입원시킨 뒤 딸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이 저희 집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누구세요? 아, 이 집 사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 여기 3층 사는 사람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며칠 동안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바로 제 쪽지 사진을 찍어 교회 봉사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전 얼른 허리 숙여 인사부터 드렸어요. 제게 어떤 고마운 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딸도 덩달아 저처럼 허리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아줌마가 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가스비도 무사히 내고 저희 딸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줄 수 있었어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교회분들께 그런 큰 도움 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거라곤 쪽지 사진을 퍼나른 것밖에 없는데요. 사장님 글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그렇고 교회 분들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저 사장님, 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사장님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장님 사정을 널리 알리고 다른 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사장님 쪽지를 지역 맘카페에도 올렸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맘카페예요?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릴 일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그 카페에 사장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주소를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장님 댁 주소를 제가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따님께도요. 잠시 망설였지만 또래보다 작고 마른 딸을 보자 제가 자존심 챙길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그분께 다시 한번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엔 수가지의 도움의 손길이 택배로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곧 초등학교 입학할 딸이 쓸 학용품과 책가방,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의 옷과 신발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이불과 전기장판, 라면과 쌀, 생수까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물건이 없었죠. 심지어는 누군가 자신이 입지 않는 것들이라며 거의 새 것 같은 성인 남자 점퍼와 패딩까지 보내줬더라고요. 아빠, 나 예뻐? 나 공주님 같지? 얼른 다른 옷도 입어봐야지. 원피스를 입고 신이 난 딸을 보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속상할까봐 뭐가 갖고 싶다고 때 한 번 쓴 적 없는 딸이었지만 제 딸 또한 여느 애들과 다르지 않은 어린애였음이 새삼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몇몇 택배들엔 짧은 응원 편지가 동봉돼 있기도 했어요. 김상덕 씨 힘내세요. 인생은 아직 깁니다. 저희 딸이 7살, 8살 때 입던 깨끗한 옷들만 골랐으니까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상덕 씨,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잃고 큰 좌절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김상덕 씨에게도 지금의 저처럼 다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 김상덕 선생님, 건강한 자식이 옆에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딸 자식 하나를 먼저 하늘로 올려보낸 70대 할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심지어 그 편지엔 각자의 사연을 적으며 위로를 해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부 누구신지 알 수만 있다면 직접 찾아가 엎드려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엔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월세는 곧 내려고 했었어요. 정말입니다. 딸을 병원에 데려가고 가스비를 내느라 밀린 월세를 내는 걸 잠시 깜빡했던 전 잔뜩 쪼그라든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얼른 방에 들어가 교회에서 받은 남은 후원금 전부를 들고 나오려는데 할아버지가 대뜸 호통을 치시지 뭐예요? 이 애끼 이 사람아, 월세 무슨 월세인가? 나 돈 받으러 온 거 아닐세. 예? 그럼 왜? 아니 그래도 우선 밀린 월세는 드릴게요. 됐네.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자네 집 사정 이야기를 보고 나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아무리 같은 건물에 안 산다고 해도 우리 집 세입자 사정을 그렇게 까맣게 몰랐냐고 말이야.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내가 도왔을 거 아니야. 할아버진 제게 밀린 월세를 포함해 앞으로 일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놀라서 손을 내저는 제게 할아버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돈은 벌만큼 벌었어. 자식들도 이미 다 결혼시킨 마당에 여기 월세 몇 달 안 받는다고 나 안 굶어 죽네. 내 자식들 버린 자네 사정을 모른 척하면 내가 밤에 두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지 말게. 나한테 갚을 은혜가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나 가네.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해 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숙인 허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목도 완쾌 돼 저는 일용직 일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일 외에 여전히 구직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에 희망이 넘쳤어요. 전엔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듯 늘 막막했다면 이젠 세상의 따뜻함이 제 온 몸을 내리쬐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3주쯤 됐던 어느 주말, 제 사연을 널리 알려주셨던 3층 사모님께서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오셨더군요. 그리곤 제게 큼지막한 쇼핑백을 하나 건네셨죠. 된장찌개랑 밑반찬 좀 만들어서 싸왔어요. 따님이랑 같이 드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 내일 이사 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상덕 씨, 앞으로는 그동안 불행하셨던 만큼 더없이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제게 기적의 길을 열어준 분께 얼른 돈을 벌어 제일 먼저 은혜를 갚고 싶었건만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허둥거리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괜찮아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더 큰 도움을 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웃끼리 이렇게 돕고 사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따님 잘 키우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따르길 언제나 바랄게요. 사모님은 이사 때문에 정신없으니 밀폐 용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제 쪽지 사건으로 인한 마지막 기적이 찾아왔어요. 김상덕 씨 휴대폰 맞습니까? 네, 아침에도 전화하신 분이죠? 부재 중에 떠 있었는데 제 휴대폰이 지금 발신이 안 돼서 다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일용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전 모르는 번호로 웬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입에선 정말 꿈만 같은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고 있는 박동석이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상덕 씨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취업은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럼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이력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그런데 실례지만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신 거죠? 김상덕 씨가 작년까지 일하던 공장 사장 있죠? 그 사람이 제 친한 동네 동생이에요. 워낙에 무뚝뚝한 친구라 상덕 씨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걸 상덕 씨한테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인터넷 글 보고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상덕 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저희 회사 일자리 없냐고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자기 공장은 요새 계속 적자라 추가 채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좋은 인재라고 계속 추천해 주길래 저도 그 동생 믿고 상덕 씨께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냐고 공장에 찾아가서 물었을 때 미안한 표정으로 거절하던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쪽 일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군 막노동 취급하긴 해도 우린 다 기술직이에요. 열심히 배워놓으면 체력이 되는 한 70이 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문자로 저희 회사 주소와 이력서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생각 있으면 꼭 이력서 넣어주세요. 생계에 직결된 일이라 구직이 정말 간절했는데 그 전환 정말 한여름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이력서를 보냈고 그렇게 전 극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말대로 그곳은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도 전부 좋고 일도 재밌더군요. 원래 공장 일과 일용직 일을 해왔으니 체력은 충분히 버텨주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냉동 삼겹살을 사서 아주 오랜만에 딸과 삼겹살 파티를 벌였습니다. 유정아, 맛있어? 아빠, 너무너무 맛있어. 아빠 이제 계속 일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안 가난해? 밥도 하루 세끼 먹고
무서운 아저씨들 피해서 집에 없는 척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돼. 아빠, 이제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빚도 따박따박 갚을 거고, 지금처럼 우리 유정이 어린이집도 다시 보내주고, 내년에 학교도 보내줄 거야. 당장은 못 그래도 나중에 매일매일 고기 반찬만 먹여줄게. 유정아, 아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게. 우리 유정이 너무 사랑해. 아빤 지금도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데? 나도 아빠 많이 사랑해. 신나서 고기를 먹는 딸을 보니 저는 안 먹고 고기만 구워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힘을 합쳐 제게 안겨준 기적을 양분으로 2번 다시 무너지지 않겠노라 다짐했죠. 취업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 맘카페에 가입해 근황을 알림과 동시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김상덕입니다. 고마운 많은 분들 덕에 저는 딸을 치료시키고 기적적으로 직장까지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기부품들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의 추위를 녹이며 저희 딸에게 내년에 입학할 학교에 대한 부품금까지 안겨줄 수 있었죠. 찾아가서 한 분 한 분께 모두 머리 숙여 인사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약속이라도 하신 듯 모두 익명으로 보내주신 탓에 그럴 수도 없어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 여러분 덕에 저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누가 되지 않게 딸과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따뜻한 마음들 언젠간 반드시 세상에 더 큰 이로움으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김상덕 올림.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후 제가 한 일은 밀린 휴대폰 요금을 내고 공장 사장님께 전화해 감사 인사를 드린 일이었어요. 제 인사의 사장님은 특유의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됐어. 추천해 줄 만한 인재니까 형님께 추천드린 거지. 내가 자넬 낙하산으로 꽂아놓은 것도 아닌데 웬 감사야? 인터넷 보니까 사정이 딱하던데 원래 세상은 거지 같은 거 아니겠나? 그 와중에 한 번씩 찾아오는 행복에 감사하면서 다들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잘 살아 이 사람아. 살면서 어딘가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나 하자고. 세상엔 이토록 감사한 사람들이 많건만 왜 그걸 몰랐을까요? 무심하지만 따뜻한 사장님의 말에 저는 다시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다시 월세를 내기 시작하며 사채 빚부터 빠르게 청산했습니다. 마지막 사채 빚을 다 갚던 날엔 그간의 고생이 생각나 딸과 얼싸안고 엉엉 울기도 했죠. 그렇게 빚을 다 갚은 뒤엔 집주인 할아버지가 받지 않았던 만큼의 월세를 모아 직접 찾아뵙고 전달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역시 호통뿐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사람 말을 뭘로 듣고 주지 말라니까. 하지만 어르신, 저도 감사한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건 당연히 어르신께 드려야 했던 돈이잖아요. 됐네. 월세를 뭐 돈으로만 받나? 자네도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된 자네 딸 소식 들은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풍족해졌네. 여기 자네가 사들고 온 홍삼 세트만 받을 테니까 돈은 가지고 돌아가. 얼른 돈 모아서 번듯한 자가나 전셋집으로 이사갈 생각이나 해. 또 가져오면 그땐 이 홍삼도 도로 돌려보낼 거야. 가, 얼른 가. 마누라 보면 나 또 혼나. 어려운 자네한테 밀린 월세나 받으려는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할아버진 저를 마구 밀치며 쫓아내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저는 기적이 찾아온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절마다 할아버지 댁에 꾸준히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 보내라는데 왜 자꾸 보내냐며 아직도 호통을 듣긴 하지만 말이죠. 저희 딸은 올해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이 손에 많이 익어 월급도 조금 오르고 전에 비하면 아주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 꿈처럼 찾아왔던 기적에 늘 감사하면서요. 아빠, 설거지 내가 할게. 아빠는 TV 보면서 쉬어. 뭐? 하지마 유정아.
아빠가 할 거야.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만화 영화 보면서 놀고 학교 숙제하고 가끔은 숙제하기 싫다고 떼도 쓰면서 사는 거야. 알았지? 딸은 날이 갈수록 의젓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조금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애들이 철이 빨리 든다는데 제 딸도 그래서 저렇게 어른스러운가 싶어서요. 그래서 전 최대한 딸 앞에선 웃기만 하며 딸을 더욱 어린애 취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만큼 이제 더는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듬직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으니까요. 부디 저희 딸이 나이에 맞게끔 조금 철없이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데다 신용회복도 어느 정도 되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출을 끼고 전셋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고 나서도 주인집 할아버지껜 오래도록 명절 선물을 보내며 감사를 표할 생각이죠. 모든 일이 기적처럼 잘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딱 하나 늘 제 명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전 아내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을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비록 지금은 아직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여자를 찾아내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무조건 못 받았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여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내려주고 싶네요. 물론 그걸로 끝일 뿐 두 번 다시 그런 여자에게 저희 딸의 얼굴을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은 돈을 얼른 모아야 해서 어렵겠지만 삶의 여유를 찾으면 그때부터 전 쉬지 않고 반드시 남을 도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도움을 베풀고 보답을 받지 않으려던 저희 회사 사장님이나 공장 사장님, 또 집주인 할아버지 등 많은 분들의 큰 마음씨를 보고 배우며 저 또한 되돌려 받지 않을 후원과 기부, 그리고 봉사를 행하려고 해요. 그렇게 제가 받은 기적 같은 은혜를 어렵게 살아가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꼭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이라지만 아직 사람들의 마음엔 온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냉랭함이 아직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의 따뜻함만은 얼려버리지 못한 거겠죠. 그러니 혹시 과거의 저처럼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꼭 주위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지만 우선 살아남은 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또다시 베푼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널리 온기를 전하는 일이 또 없을 테니까요. 부디 남의 눈에 눈물 내는 전 아내 같은 인간들 눈엔 피눈물이 흐르기를, 죄 없는 선한 사람들의 눈엔 늘 기쁨의 눈물만이 흐르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